안 돼. 미쳤어? 이게 어떤 건데 불에 태워. 착한 딸, 헌신적인 아내로 희생한 대가는 치매 걸린 남편의 매질 뿐이었습니다. 80평생 흘린 눈물이 기적이 되었을까요? 1974년 봄으로 돌아간 저는 내 청춘을 아궁이에 던져 넣으려던 미련한 내 손목부터 꺾어버렸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었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는 허황된 사업병에 걸려 집문서는 물론이고 친척들의 돈까지 모조리 끌어다 빚보증을 섰고 결국 우리 집안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밑으로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어린 동생들이 셋이나 있었죠. 밥 굽는 동생들의 우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제게 끔찍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진 막대한 빚을 한 번에 갚아주는 조건으로 동네에서 꽤나 행세하던 졸부 집안의 아들과 선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은 인물은 멀쩡했지만 성격이 개차반의 노름꾼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아무도 시집을 가려 하지 않던 인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저주받은 장녀의 책임감. 저는 결국 제 유일한 꿈이었던 소설가의 길을 포기하고 그 지옥불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희생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남편은 신혼 첫날 밤부터 저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내깎게 우리 집구석에 돈 주고 팔려온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그 인간이 술에 취해 제 머리채를 틀어쥐고 침을 뱉으며 했던 그 첫마디를 저는 80세가 된 지금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전천후 식모이자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온갖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노름판을 전전하면서도 집에만 들어오면 제가 밥을 늦게 차렸다는 이유로 빨래에 얼룩이 남았다는 이유로 제 온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도록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남편의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악독했습니다. 빚을 갚아주고 데려온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 한 번 쓰지 못하게 하며 맨손으로 시댁 식구들 10댓 명의 빨래를 얼음물에 비벼 빨게 했고 제가 행여나 친정의 쌀 한 톨이라도 빼돌릴까봐 밥 먹는 것조차 감시했습니다. 쉰내가 나는 찬밥 한 덩이를 부뚜막에 서서 허겁지겁 밀어넣으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지옥 같은 60년을 이 악물고 버텼던 단 하나의 이유는 제가 희생해서 건사한 친정 식구들, 특히 동생들만큼은 번듯하게 자라 제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 희생 덕분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잡은 동생들은 자신들이 살만해지자 저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가면 무식하고 가난한 티가 줄줄 흐르는 저를 보며 동생들은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심지어 막내 남동생은 자기 결혼식에 제가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자 친구들 보기 부끄럽다며 저에게 예식장 구석에 숨어 있으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의 거룩한 희생은 그저 나 혼자만의 처절한 자위였을 뿐, 내 가족들에게 나는 그저 쓰고 버리는 낡은 걸레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의 폭력에 찢기고 시댁의 멸시에 짓밟히고 가족의 배신에 난도질당한 제 심장은 이미 까맣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뼈만 남은 몰골로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0세가 된 저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단칸방에서
평생 노름과 술독에 빠져 살다 결국 중풍과 치매까지 걸린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매에 걸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와중에도 제 목소리만 들리면 지팡이를 휘두르며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던진 밥그릇에 이마가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저는 멍하니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독한 허무함.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나는 그때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보지 못했을까? 피를 닦을 수건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다락방의 짐짝들을 뒤지던 중이었습니다. 습기로 곰팡이가 쓸어버린 사과 개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쥐가 파먹은 듯 너덜너덜해진 원고지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22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그 끔찍한 가난 속에서도 밤잠을 줄여가며 달빛 아래서 몽당연필로 꾹꾹 눌렀었던 제 유일한 희망. 봄을 기다리는 나무라는 제목이 적힌 제 평생의 꿈이자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소설의 원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원고지를 쓸어내리는 순간 참았던 60년치의 피눈물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년이지. 그깟 핏줄이 뭐라고, 그깟 빚이 뭐라고 내 새끼 같은 이 글을 버리고 그 지옥으로 기어 들어갔을까? 저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원고지를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그리고 이토록 바보같이 살아온 저 자신에게서 영원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원고지를 품에 안고 목적지 없이 동네 골목길을 헤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가로등 불빛이 파르르 떨리며 꺼지더니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짙고 차가운 안개가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채 얼마나 걸었을까 서서히 안개가 걷히며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던 골목길은 포장되지 않은 질퍽한 흙길로 변해 있었고 골목 양옆으로는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허름한 1970년대의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저승의 입구인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익숙한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쯤 열린 낡은 나무 대문 틈 사이로 붉은 불길이 타오르는 아궁이 앞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다해진 낡은 치마를 입고 서럽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젊은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시력이 흐려진 80대의 눈이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74년의 봄 동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남편과의 끔찍한 선자리를 승낙하기 바로 전날 밤의 저 자신이었습니다. 20대의 저는 손에 들린 원고지 뭉치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술을 깨물며 그 원고지를 아궁이의 시뻘건 불길 속으로 던져 넣으려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에서 60년 동안 억눌려왔던 거대한 분노와 살기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저 멍청하고 미련한 년. 가족이라는 껍데기에 속아 자기 인생의 목을 제 손으로 조르려는 저 등신 같은 년. 저 원고가 불에 타는 순간 내 60년의 지옥이 시작된다. 남편의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시어머니의 독설에 피를 토하며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치매에 걸린 노인의 똥물을 뒤집어 쓰는 그 참혹한 미래가 저불길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대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저 불길을 막아야 한다. 내 운명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저 어리석은 젊은 나를 패 죽여서라도 이 끔찍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아궁이의 시뻘건 불길이 제 분신과도 같던 원고지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80대에 늙고 병든 노파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흘가닥을 박차고 날아갔습니다. 타는 듯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원고지를 쥔 22살 제 과거의 손목을 부서져라 낚아챘습니다. 놀란 과거의 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고 흩어진 원고지들이 흙바닥 위로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모서리가 살짝 그을린 제 피 같은 원고지들을 품속에 쓸어 담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을린 종이 냄새를 맡는 순간 제 안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저는 엉덩방아를 찧은 채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남루한 늙은이가 제 집 마당에 엎드려 종이 쪼가리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동네 미친 노인네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했는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원고지를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어리석고 불쌍한 22살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가족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려던 저 등신같이 착해 빠진 얼굴. 당장이라도 뺨을 후려쳐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60년의 지옥을 매일 밤 남편의 발길질에 피를 토하며 살아가야 할 그 끔찍한 미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제 양어깨를 앙상한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듯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은 목소리로 짓씹어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레 종로의 다방에서 아비의 빚을 대신 갚아줄 졸부 집안의 그 남자 김 사장과 선을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환호하겠지만 너는 첫날 밤부터 그 인간의 구두발에 걷어차여 갈비뼈가 세대나 부러질 것이라고. 그 인간은 내가 평생 파출부와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손톱이 빠지도록 벌어온 돈마저 노름판에 다 털어넣을 악마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말에 과거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나를 그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보낼 리가 없다고 발악했습니다. 그 순진에 빠진 대답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돈 많은 집에 팔려간 순간부터 너를 현금 인출기 취급할 것이고, 내가 희생해서 대학까지 보낸 그 귀한 동생들은 훗날 늙고 병든 너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자신들의 결혼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는 참혹한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는 그 빌어먹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흡혈귀들이 내 살점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으며 어떻게 살찔 것인지 그 추악한 미래를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22살의 저에게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이, 제 몸뚱이와 제 머릿속만이 알고 있는 절대적인 비밀. 5살 때 어머니가 엎질은 끓는 국솥에 대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흉측하게 자리 잡은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를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원고지를 가리키며 내가 결말을 짓지 못해
끙끙대던 저 소설의 진짜 엔딩은 여주인공이 절망 속에 죽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차표를 훔쳐쥐고 홀로 서울로 도망쳐 살아남는 이야기 아니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 순간 22살 제 과거의 눈동자에 맺혀 있던 공포가 거대한 경악과 혼돈으로 바뀌며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미래에서 온 80세의 늙은 자신이 토해내는 그 끔찍한 진실 앞에 맹목적이었던 희생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아래의 집안은 묘한 긴장감과 들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는 평소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헛기침을 해대며 방구석을 서성거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큰딸인 저를 돈 많은 호라비 김 사장에게 팔아넘기는 그 빌어먹을 선자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방문 밖에서는 아버지가 제발 화장 좀 곱게 하고 예쁜 치마를 입고 나오라며 내가 오늘 그 양반 눈에 잘 들어야 우리 집 구석이 산다는 둥 밀린 빚을 다 청산할 수 있다는 둥 역겨운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동생들은 이제 자기들도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거냐며 낄낄거렸습니다. 방 안 거울 앞에 앉아있던 20대의 저는 전날 밤 80세의 제가 미친 듯이 쏟아내고 떠난 그 끔찍한 미래의 파편들로 인해 밤을 하얗게 지새운 상태였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거울을 응시하자 거울 속 제 얼굴 위로 어젯밤 보았던 그 남루하고 이마가 찢어진 80세 노파의 비참한 몰골이 환영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너를 먼저 살리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 내 목을 매달지 말라며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불길 속에서 간신히 구해낸 끝자락이 까맣게 그을린 소설 원고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버지의 짜증 섞인 호통이 한 번 더 울려 퍼지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지난 22년 동안 저를 옥죄어왔던 장녀라는 족쇄,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저주받은 책임감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곱게 단장하라는 아버지의 말과는 반대로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허름한 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꿰입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몇 가지 안 되는 옷가지와 제 목숨과도 같은 원고지 뭉치를 단단히 싸맸습니다. 쾅! 하고 방문을 열어젖히자 거실에 모여 희희낙낙하던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진보다리를 둘러맨 제 꼴을 본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디 가냐고 지금 김 사장이 다방에서 기다리는데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늘 아버지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던 저였지만 그 순간 제 눈빛에는 60년의 지옥을 미리 겪고 돌아온 야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안 가요. 당신 빚 갚아주겠다고 노름꾼 영감탱이한테 내 몸 팔러가는 짓 절대 안 합니다. 순간 집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이성을 잃은 아버지가 이 호로잡년이 기어이 집구석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며 제 뺨을 후려치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를 때려 죽여서 시체라도 팔아먹으라고 하지만 내 두 발로 걸어서 그 지옥으로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악을 썼습니다. 제가 보여준 생전 처음 보는 살기에 질린 아버지는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이기적인 동생들은 누나가 미쳤다며 뒤로 숨기 바빴습니다. 그 역겨운 꼴들을 뒤로 한 채
저는 매몰차게 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두 발로 온전히 제 인생의 방향을 비틀어버린 첫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읍내 우체국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품에 안은 이 원고지를 당장 신춘문예에 접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과 흡혈귀 같은 가족들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체국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던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질 뻔한 원고지를 가까스로 껴안고 고개를 든 순간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서는 안 될 얼굴. 제 인생을 나락으로 처박았던 바로 그 악마 다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김 사장이 왜 우체국 앞골목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체국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던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거칠게 부딪혔을 때 제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원고지를 감싸 안으며 반사적으로 고개를 든 제 눈앞에는 잘 다려진 양장 정장을 입은 남자의 구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60년 동안 제 온몸을 멍들게 했던 그 끔찍한 남편, 종로 다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김 사장의 비열하고 기름진 얼굴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망친 저를 잡아 끌고 가기 위해 벌써 여기까지 쫓아온 것일까? 저는 원고지를 품에 꽉 껴안은 채 당장이라도 상대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짐승처럼 살기를 띠고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흠칫 놀라며 제게 손을 내민 남자는 제가 그토록 혐오하던 40대의 배 나온 김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맑고 단정한 눈빛을 가진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에는 저를 향한 어떤 폭력성이나 경멸도 없었고 오직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향한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다급히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떨어진 제 원고지 몇 장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그가 제 소중한 글을 구기거나 찢어버릴까봐 소스라치게 놀라 원고를 빼앗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원고지 첫 장에 적힌 봄을 기다리는 나무라는 제목과 제가 써내려간 문장들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문장이 참으로 맑고 깊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봄이 되기 위해 언 땅을 뚫고 나오는 나무의 이야기라니. 작가님이신가요? 그 청년이 원고지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며 건넨 그 한마디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작가님, 제 80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눈부신 호칭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야, 이년아로 불렸고 시어머니에게는 돈 주고 사온 것으로 불렸으며 동생들에게는 그저 식모 취급을 당했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이 청년이 제 글의 가치를 알아보고 저를 작가라 불러준 것입니다. 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짧은 목례만 남긴 채 다시 우체국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 맑은 청년의 호의를 오롯이 받아들이기엔 제가 짊어진 운명의 족쇄가 너무나도 무겁고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창구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원고가 든 누런 서류 봉투를 접수하고 우체통 안으로 밀어 넣는 순간 비로소 묵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짜릿함. 하지만
우체국 문을 나서며 찬바람을 맞는 순간 80년 세월의 구렁이가 다 된 제 머릿속에 지독히도 서늘하고 현실적인 계산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단순히 선자리에 나가지 않고 도망친다고 해서 그 악랄한 아버지와 짐승 같은 김 사장이 저를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아버지는 기어이 제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서라도 김 사장의 안방에 저를 던져 넣을 것이고 김 사장은 오히려 도망쳤다는 이유로 저를 짐승처럼 짓밟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저 흡혈귀 같은 인간들이 두 번 다시 내 이름 석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밟아 으깨고 숨통을 끊어 놓아야만 한다. 저는 우체국 앞 계단에 서서 꽉 쥔 주먹에서 피가 나도록 손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당초 제가 팔려가기로 되어 있었던 종로의 그 허름한 다방을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60년의 지옥을 미리 겪고 돌아와 복수의 칼을 간 한 마리의 야차로서 말입니다. 종로 골목 후미진 곳에 자리한 다방의 문을 열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쌍화차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연기 너머로 구석진 소파에 마주 앉아 있는 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굽신거리며 연신 두 손을 비비고 있는 무능력한 아버지, 그리고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다리를 꼬고 있는 40대의 중년 남자. 바로 제 인생을 60년간 생지옥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지금 제 아버지가 진 빚을 미끼로 제 청춘을 사들이려 하는 악마 김 사장이었습니다. 젊고 탐욕스러운 그 인간의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자 과거 그에게 맞아 부러졌던 갈비뼈가 시큰거리는 듯한 끔찍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는 대신 입꼬리를 차갑게 말아올리며 그들의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허름한 스웨터 차림에 흙먼지가 묻은 바지를 입고 빈손으로 나타나자 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뚝을 거칠게 낚아채며 화장도 안 하고 옷꼬라지가 이게 뭐냐며 이빨 사이로 욕설을 짓씹었습니다. 그때 김 사장이 금반지를 낀 두꺼운 손을 들어 올리며 뱀처럼 징그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냅두쇼. 얼굴에 흙이 묻어도 22살 풋사과인데 안 예쁠 리가 있겠소.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보쇼. 그가 능글맞은 목소리로 제 허리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김 사장의 뜨거운 쌍화차 잔을 집어들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 정중앙에 시원하게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아!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될 만큼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과 셔츠에 시뻘건 쌍화차를 뒤집어 쓴 김 사장이 펄쩍 뛰어오르며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부었고 아버지는 혼비백산하여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며 제 뺨을 때리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손목을 단숨에 쳐내며 다방 안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사기꾼 냄새가 진동을 한다 했더니 내 놈이었구나. 우리 아버지 빚을 갚아주고 나를 데려가.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놈이 지난달에 명동 하우스 도박장에서 날려먹은 돈만 1,000만 원이 넘고 지금 내가 사는 그 기와집도 은행에 깡통으로 저당 잡혀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심지어 옆 동네에 숨겨둔 술집. 여자 뱃속에는 내 놈 애새끼까지 들어차 있으면서 어디서 쥐뿔도 없는 빚쟁이 주제에 돈 많은 호라비 행세를 하며 어린 여자를 사려들어 이 개자식아. 순간 다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은 화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마담만이 알고 있어야 할 그 끔찍한 치부와 빚의 규모가 서물도 잘 촌년의 입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터져 나오자 경악으로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벌벌 떠는 김 사장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80년 묵은 살기를 담아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내 놈이 빼돌린 갯돈 장부까지 경찰서에 싹 다 넘겨버릴 테니까. 사색이 된 김 사장은 다방 여종업원과 부딪혀 넘어지면서도 뒤 한 번 돌아보지 못하고 쥐새끼처럼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완벽한 몰락을 지켜보던 저는 넋이 나가 주저앉은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은 방금 당신 딸을 전과자 사기꾼한테 팔아넘길 뻔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싼 똥은 당신이 알아서 치우세요. 동생들 학비를 벌든 막노동을 하든 2번 다시 내게 손 벌리면 그땐 내가 당신을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요. 저는 탁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구겨 던지고는 60년간 저를 올감했던 거대한 사슬을 끊어버린 채 다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눈부신 태양빛이 쏟아지는 종로 거리에 선 순간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2번 바뀌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친정과 완전히 연을 끊은 저는 방직 공장에서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며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치열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1월 1일 새해 첫날 발행된 신문의 신춘문예 당선작 지면에 봄을 기다리는 나무라는 제 소설의 제목과 제 이름 석자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기쁨에 오열하며 신문을 품에 안고 공장 밖을 나선 순간 꽁꽁 언 손을 녹이며 단칸방 앞 골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작이 실린 1975년 1월 1일의 조간신문을 품에 안고 꽁꽁 언발을 구르며 단칸방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살을 에이는 칼바람 속에서 낡은 제 방문 앞을 서성이는 훤칠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가간 제 눈앞에는 반년 전 우체국 앞 골목에서 원고지를 떨어뜨렸을 때 제 글을 알아봐 주었던 바로 그 맑은 눈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면서도 저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제 당선작이 실린 조간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춘문예를 주관한 신문사의 문화부 수습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년 전 우체국 앞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며 보았던 봄을 기다리는 나무라는 제목과 그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첫 문장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는데 수백 편의 응모작 속에서 제 원고를 다시 발견하고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 만장일치로 극찬한 제 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당선 소식을 듣자마자 작가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뵙고 싶어 수소문 끝에 이 누추한 공단 판자촌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작가님, 60년의 지옥 같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불려보지 못했던 우체국 앞에서 스치듯 들었던 그 눈부신 호칭이 다시 한번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참았던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당황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낡은 스웨터 위로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며 제가 쏟아내는 60년치의 서러운 눈물을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신춘문예 당선이라는 기적과 함께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미싱을 돌리던 거친 손에는
다시 펜이 쥐어졌고 제 글은 라디오와 잡지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단숨에 문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둑한 당선 상금과 원고료로 낡은 판잣집을 벗어나 볕이 잘 드는 깨끗한 새방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매일 밤 80세의 늙은 영혼을 가진 23살의 저는 따뜻한 아랫목에 엎드려 밤새워 글을 쓰며 살아있다는 벅찬 환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잔인하고도 얄궂은 법입니다. 피냄새를 맡은 거머리떼는 숙주가 멀쩡해지면 귀신같이 다시 들러붙기 마련이니까요.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새로 이사한 제 새방문을 누군가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쾅쾅쾅. 거친 파열음에 놀라 문을 열어젖히자 그곳에는 제가 1년 전 그토록 저주하며 끊어냈던 인간들, 바로 아버지와 남동생들이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제 허락도 없이 흙발로 방 안에 성큼성큼 들어와 아랫목에 엉덩이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신문 쪼가리를 꺼내 흔들며 역겨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신문에 이름 석자 대문짝만하게 나고 상금도 1,000만 원이나 받았다며 기집애가 혼자 호강하려고 집구석을 야반도주해. 당장 그 돈 내놔. 내 남동생들.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교복값도 없고 애비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장녀라는 년이 부모 형제 버리고 너 혼자 등 따시게 사니까 천벌을 안 받을 것 같으냐? 그 이기적이고 표독스러운 눈빛들. 60년 전 제 살점을 뜯어먹고도 모자라 제 뼈까지 갉아먹었던 그 흡혈귀 같은 본성이 단 한치도 변하지 않은 채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장녀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피땀 흘려번 상금을 고스란히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의 노예로 현금 인출기로 평생을 착취당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제 속에는 이미 지옥불을 견뎌낸 80세의 도끼품은 야차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부엌으로 걸어가 꽁꽁 얼어붙은 얼음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들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거만하게 앉아있는 아버지와 낄낄거리던 동생들의 머리 위로 그 차가운 얼음물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아, 이 쌍년이 미쳤나? 얼음물을 뒤집어 쓴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올랐고 동생들은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슬 퍼런 눈을 부릅뜨고 아랫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포효했습니다. 어디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장녀, 부모, 당신이 나를 그 노름꾼 사기꾼 새끼한테 돈 몇 푼 받고 창녀처럼 팔아넘기려 했던 그날 내 아버지는 이미 되졌어. 상금을 내놓으라고. 내가 그 돈을 길바닥에 뿌려 개를 먹일지언정 당신들 입구멍에는 단 1원도 안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1분 안에 안 꺼지면 주거침입에 강도 미수로 경찰을 부를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제 살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아버지는 입술을 덜덜 떨며 찍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음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을 이끌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소리내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60년 묵은 제 안의 거대한 체증과 억울함이 썩어 문드러진 종양 덩어리가 완벽하게 뿌리 뽑혀 나가는 소름 돋도록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저주받은 핏줄의 굴레를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낸 후 제 앞에는 오직 눈부신 활주로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신문사에 연재할 소설을 썼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문학의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궤적의 곁에는 항상 저를 작가님이라 부르며 찾아왔던 그 청년, 문화부 기자 민우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낡은 새방에 연탄을 갈아주고 가기도 했고, 글이 막혀 괴로워할 때면 따뜻한 군고구마를 사들고 와 밤새워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조건이나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글을 향한 깊은 존경과 제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은 맹목적인 다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전생의 남편에게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매질을 당했던 제게 민우 씨가 건네는 다정함은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남자의 친절 뒤에는 반드시 폭력과 착취가 따를 것이라는 60년의 트라우마가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봄비가 언 땅을 녹이듯 그의 변함없는 진심은 80세 노파에 얼어붙은 심장마저 서서히 녹여버렸습니다. 제가 과거의 아픔을 고백하며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흠집난 여자라며 밀어냈을 때 그는 저를 등 뒤에서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기어이 꽃을 피워낸 당신을 감히 누가 흠집이 났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강하고 눈부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25이 되던 해의 봄날, 저는 억지 선자리에서 강요받았던 끔찍한 결혼이 아니라 세상에서 저를 가장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남자와 손을 맞잡고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식장에는 저를 축복해주는 문단의 동료들과 민우 씨의 따뜻한 가족들이 가득했지만 제 친정 식구들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가짜 가족을 버린 자리에 비로소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완벽한 우주가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우지 못한 거대한 돌덩이 같은 슬픔이 존재했습니다. 비록 전생의 삶이 지옥 같았어도 그 지옥 속에서 제 목숨을 부지하게 했던 유일한 이유, 제 배를 아파 낳았던 두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운명을 바꾸었으니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과 딸은 이제 영원히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끔찍한 죄책감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꿈을 이룬 대가로 아이들을 죽였다는 생각에 남몰래 피눈물을 삼키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 진통 끝에 처자일을 출산하던 날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해 있던 제 품에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민우 씨가 곁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 품에 안긴 핏덩이의 얼굴을 들여다본 순간 제 심장은 문자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짐승 같은 통곡이 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품에서 꼬물거리는 갓난아기. 왼쪽 기볼에 작은 붉은 점이 있고 숱이 유난히 많은 머리카락을 가진 그 아이. 그것은 60년 전 제가 지옥 같은 매질을 견뎌가며 낳았던 바로 그 첫째 아들의 얼굴. 그 영혼이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운명을 바꾸면 내 아이들을 잃을 것이라 믿었던 것은 저의 지독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학대와 가난 속에서 늘 주눅들어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내 불쌍한 아이가 이제는 든든하고 다정한 아빠와 베스트셀러 작가인 엄마의 완벽한 사랑과 풍요로움 속으로 다시 찾아와 준 것입니다. 뒤이어 3년 뒤 태어난 둘째 딸 역시 전생에서 제가 그토록 예뻐했던 그 맑은 눈망울을 그대로 가진 채 제 품에 안겼습니다. 나를 무참히 희생해야만 억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맹렬하게 사랑하고 내 꿈을 당당하게 쟁취하여 내가 단단하게 바로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우주의 거대한 진리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제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민우 씨를 바라보며 지난 80년의 한 맺힌 세월을 향해 완벽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아이를 제 품에 완벽하게 되찾은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눈부신 황금빛 활주로였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글을 썼고 세상은 제 문장에 열광했습니다. 발표하는 소설마다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가난한 공단 셋방에서 시작했던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는 마당에 커다란 목련 나무가 있는 번듯하고 넓은 2층 양옥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생에서 술과 노름에 찌든 남편의 발길질을 피하며 쉰내 나는 찬밥을 삼켜야 했던 제가 이제는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서재의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커피 향을 맡으며 원고를 교정하는 우아하고 성공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제 남편 민우 씨는 신문사 편집국장 자리까지 오르며 사회적인 존경을 받았고 퇴근 후에는 언제나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늘도 당신의 문장은 세상을 구원하고 있소라며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왕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궤도 위를 달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문사 문화부 데스크에서 일하던 남편이 혀를 차며 사회면 기사 하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종로 일대에서 사기 도박판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되었다는 짤막한 단신이었습니다. 기사 속 주범의 이름은 바로 김판수. 60년 전 전생에서 제 인생을 씹어먹었던 악마이자 이 생에서는 우체국 앞 다방에서 제게 뜨거운 쌍화차를 뒤집어 쓰고 도망쳤던 그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폭로했던 갯돈 횡령건으로 바닥까지 추락한 뒤 평생을 사기꾼과 노숙자로 떠돌다 결국 감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잔인하게 끊어냈던 친정 식구들의 말로 역시 제가 예언했던 궤도에서 단 1인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얼음물을 들이붓고 쫓아낸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채를 끌어다 쓰다 결국 빚쟁이들에게 쫓겨 객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와 땀을 짜내어 먹여 살렸어야 할 그러나 전생에선 저를 벌레 취급했던 이기적인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라는 든든한 호구, 희생양이 사라지자 그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법만 배웠던 남동생들은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한 채 폭행과 사기 전과자로 전락해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그들의 파멸이 적힌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 따위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는 동안 저는 제 능력을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하여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성공한 여성 CEO이자 대작가의 자리에 올라섰으니까요. 거실 너머로는 전생에서 저와 함께 매를 맞으며 주눅들어 있던 불쌍한 내 아들이 이 생에서는 구김살 하나 없이 자라나 당당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 여동생과 밝게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를 희생해야만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저주받은 가스라이팅. 그것을 내 손으로 부수고 나를 가장 먼저 사랑했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진짜 가족과 아이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우주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이름 석자를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아로새기며
한치의 후회도 없는 눈부신 중년과 노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슛 들어갑니다. 3, 2, 1.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지고 저는 환한 조명 아래에 앉아 인자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습니다. 제 앞에는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여성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단 인터뷰어의 마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은은한 백발을 우아하게 틀어 올리고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제 모습은 60년 전 낡은 단칸방에서 침에 걸린 남편의 대소변을 치우며 피눈물을 흘리던 그 비참한 80세 노파의 모습과는 완벽하게 다른 세계의 사람입니다. 제 옆에는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제 자전적 에세이이자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책 한 권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바로 주름의 고인 사연입니다. 젊은 아나운서가 눈을 반짝이며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80이 넘으신 연세에도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열정적으로 글을 쓰시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평생을 헌신과 희생의 아이콘으로 살아온 우리 시대의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 너머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많은 과거의 저처럼 착하고 미련했던 시니어들을 향해 깊고 묵직한 시선을 던집니다.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집안의 기둥.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정작 내 영혼이 말라비틀어지는 것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을 위해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아내는 것이 미덕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기적처럼 2번의 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뼛속 깊이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짓밟고 버리는 순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슴에 맺힌 피눈물로 키워낸 열매는 결국 썩은 내를 풍기며 나를 찌르는 독가시로 돌아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에세이 주름의 고인 사연의 표지를 늙고 주름졌지만 이제는 흉터 없이 곱고 부드러워진 손으로 다정하게 쓰다듬습니다. 제 얼굴의 이 깊은 주름들 속에는 남을 위해 살며 흘렸던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쟁취해낸 눈부신 환희의 사연들이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0이라는 나이가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고 찬란한 첫날입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늙은 남편, 늙은 아내 뒷바라지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나가 춤을 배우든 평생 가슴에만 품었던 그림을 그리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에 이기적으로 뛰어드십시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서서히 줌인에 들어오고 저는 시청자들의 눈동자를 똑바로 꿰뚫어 보듯 단호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할 때 내 인생도 마침내 나를 뜨겁게 사랑해 줍니다. 억울함으로 얼룩졌던 여러분의 주름 속에 이제부터는 당신만의 눈부신 사연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한 번뿐인 당신의 찬란한 인생을 향해 통쾌한 복수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환하게 웃는 제 얼굴 위로 경쾌하고 장엄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폭발하듯 울려 퍼지며 화면은 서서히 암전됩니다. 세상 모든 시니어들의 2번째 20살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고인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